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문득 세상이 좀 더 자비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미를 밟을까? 이 저가 된 큰 스님이 열심히 밑을 보면서 걷는 그 옛날 기억이 납니다. 이 나이가 드니 지금 모든 게 아까워 보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마저 말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어쩌면 20년 뒤에 저에게 알츠하이머 병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잃은 것이니 말입니다. 마거렛 대처도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도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지나온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이미 강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물일 뿐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이 돌아왔습니다. 시찰단장은 외부에 공개가 됐죠.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나머지 시찰단원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자에게 전문가들이 검토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21일 일본에 입국해서 20일 도쿄전력 그리고 경산성 등 일본 관계자들과 시찰 세부 항목을 논의했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간 오염수 방류시설을 점검했죠.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 이걸 알프스라고 그러죠. 알프스가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충분히 제거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일본 측에 수십 년간 운전하는 알프스의 향후 점검 관리 계획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7, 80년간 이 알프스가 계속 방류를 하면서 이 처리수라고 하는 물을 내보내는 말입니다. 그는 알프스가 삼중수소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삼중수소는 희석 설비를 통해 충분한 비율로 희석할 수 있는지가 주안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일본 측의 브리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시찰 내용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설명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6월 말에 IAEA 자료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제 조선일보에 참 오래전에 잊었던 이름입니다. 함문경 씨, 이 함문경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함문경은 전두환 정권 때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삼민도 위원장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 그 당시 물리학과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전부 다 수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물리학과 입학했던 수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산에서 횟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기자에게 한마디 한 게 어제 뉴스가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괴담 때문에 국민, 수산업 종사자, 횟집 운영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함문경 씨가 이런 말을 하니 솔직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함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괴담과 가짜뉴스로 재미를 보이는 정치인들이나 사기꾼들, 이들 말대로라면 오염수가 방류되는 6월부터 일본과 대한민국 횟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횟집을 경영하는 분이 하는 말이니 참 진솔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우리 바다에 삼중수소 검출 장치가 있고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샘플도 제공받아서 검사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언론에 보도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은 지나치게 과장돼서 거의 괴담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탱크에 있는 삼중수소 양을 계산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계산이었습니다. 2020년에 120만 톤의 오염 처리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양은 계산안이 3g이었다. 지금 삼중수소가 들어있다는 오염수 전체 양이 134만 톤이죠. 그러니까 많아도 4g 정도일 겁니다. 그 뒤 덧붙인 말은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매년 자연계에서는 우주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삼중수소가 216g씩 대기권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동해에 비로 내려오는 양이 매년 3g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는 우주 방사능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삼중수소, 그것이 지구 전체의 216g 정도라는 겁니다. 그 216g이 비로 지구상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동해에 떨어지는 걸 다 계산을 하면 한 3g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넘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따지는 좌파들이 진정 노리는 것은 국민 안전이 아니라 불안감 조성이 아니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 원전에서 버리는 삼중수소가 더 많은데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며 반일 캠페인의 불쏘시개이지 과학이나 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국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흘러나온다. 우리 고리 원전에도 삼중수소가 바다로 흐른다. 이 얘기는 많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원전에서 흘러나가는 삼중수소의 양도 이번 후쿠시마 원전의 양보다 심지어 10배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저는 어제 OBS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집권 여당의 대응이 너무 서툴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전 정책위 의장이죠. 성일종 의원. 이 성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양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변인인 양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 미신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수라고 불러야만 합니까? 무엇보다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는 것을 말을 한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을 해온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간담회에서 앨리슨 교수가 한 말은 반대 진영의 비아냥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아니라 그 10배도 마실 수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 한국의 수산물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 정말인가요?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혔다는 이상한 모양의 고기는 그럼 무슨 고기입니까? 국민의힘은 왜 국민의 편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노력하지 않은 걸까요? 아마 앨리슨 교수의 말은 뇌에 깊이 각인되어서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 역시 과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앨리슨 교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이런 교수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아주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다시 앨리슨 교수의 말입니다. 이런 물을 굳이 일본에 둘 필요 없이 오히려 더 빨리 방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기가 막히는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 진영에게 매를 버는 걸까요? 그 간담회는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방위를 딱 이틀 앞두고 열렸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2의 광우병 사태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우병으로도 그 난리를 쳤는데 광화문에 만들어졌던 명박산성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아침 미술 노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 거기에 덮친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왜 윤 대통령이 일본 편을 듭니까? 이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내놓은 말입니다. 왜 윤 대통령이 일본 편을 드느냐? 정말 윤 대통령이 일본 편을 들었습니까? 민주당은 26일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며 장외 투쟁을 가동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한 겁니다. 소수파가 아니고 다수파가 장외 투쟁을 하는 겁니다.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이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 이런 긴 이름의 행사는 2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야당이 할 수 없이 다시 길거리 서명에 나서게 됐다며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오염물질 해양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방류가 아니라 해양 투기다. 133만 톤을 향후 7, 80년 동안 조금씩 방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3g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133만 톤 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내 금을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감행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여당이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덜러리를 써주는 것이냐.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핵 오염수. 그냥 오염수라고 해도 다들 알아듣는데 핵 오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의 화법입니다. 이재명은 오염된 수입 수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우리 수산업과 수산물을 이용한 산업 생태계가 다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일본 어부들이 먼저 나서더군요. 일본 후쿠시마 어부들이 왜 방류하느냐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했죠. 자, 다시 민주당의 말입니다.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면 또 그에 의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아직 수산물 수입 말은 전혀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선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온 국민에서 저는 좀 빼주십시오. 이런 야당 앞에서 멍청하게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이니 이 물을 10리터 마시겠다는 영국 교수를 불러서 국민을 설득하려 한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자, 어쨌든 다음 총선이 10개월 남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총선에 야당을 찍을 빌미를 주었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에 있습니다. 총선의 승패는 경제가 만듭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지금 펀더멘털이 좋지 못합니다. 바로 재정이죠. 재정부터 좋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저출산으로 청년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면서 잠재 성장률은 이미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성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곡간을 완전히 비우는 바람에, 탈탈 턴 바람에 재정으로 삼고 현상을 완화하고 빈곤층을 위로할 여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빈부격차를 재정으로 좀 줄이고 싶어도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가계부채 잔액은 금융권만 1833조. 그리고 국가채무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1075조 7천억. 이러니 모든 게 위태로운데 문제는 고물가든 고환율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으로 흡수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더하기 정부의 립서비스 이것뿐입니다. 정부는 힘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립서비스 그리고 시장. 거센 풍랑에 놓인 돛담배라고 할까요? 한은의 경기 전망은 쓱 쫓아오납니다.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졌어. 이 작년 가을에 얘기했던 2.5%에서 올 2월 달에는 1.6%를 거쳤고, 그리고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덧 1.4%까지 전망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한은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봐서 공공연하게 1% 초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성장률을 다시 올리잡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만 해도 성장률을 낮춰잡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올리잡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하여 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에 1.1%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낮아진 잠재 성장률마저 밑도는 1.1% 성장이라면 경제 후퇴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외국의 평가기관들이 더 먼저입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IB들. 이 IB들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1% 턱걸이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보다도 0.4, 0.5%포인트 낮춰 잡은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다본 예상보다 사실 크게 낮은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6일 투자은행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습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본 경우와 일치하는 퍼센트입니다. 1.1%.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치로 지난해 11월 말 평균과 같았습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 이 홍콩 상하이은행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다시 1.0%로 0.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비율로 치면 이하를 내린 겁니다. 시티는 0.7% 성장이 그칠 것이라고 봤으며 일본계 노무라는 아예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참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기관이 나올 경우에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를 하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IB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 주요 기관보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경운 한국경제연구원은 1.5%,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8%를 전망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내년은 우리 경제가 약간 회복하여 평균 2.0%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세계 평균은 내년에 3.5%에서 한 4% 사이를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 절반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난 2월 말 기준 2.1%에서 한 달 사이에 0.1%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내년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얼마일까요? 한은은 지난 2월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은행들은 왜 우리 경제를 이렇게 암울하게 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출 부진.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수출이 부진하다. 말하자면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위험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살아나야만 한국이 살아납니다. 자, 이러자 결국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숨가쁘게 무려 3%포인트나 올린 후에 6월과 4월 동결한 데 이어서 이달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더 올리다가는 문자 그대로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어버리니까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식어가는 상저 하저 전망에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꺼낸 고육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다시 낮춰서 돈을 풀 수는 없다. 하지만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뇌관으로 만들 수는 없다. 지금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는 관계자의 입에서 속수무책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어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올 연말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하반기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얘기와 함께 모처럼 조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파렴치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2심에서 재차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은 국회의원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측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리 시험을 친 것에 대해서 허위 서류가 아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아들이 대리 시험을 친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데 아버지가 답안을 썼다고 합니까? 그래서 대리 시험이라고 그랬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5월 25일 조국과 배우자 정경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국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국은 1심에서 혐의 13개 중에 8개가 유죄가 되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들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극히 낮은 형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조민은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중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개 중에 6개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 등을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조국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1심은 조국의 딸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조국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턴십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조민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십을 충실히 이행을 한 겁니까? 조국 측은 심지어 자녀들이 지나간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대리시험을 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해외 대학에서의 일을 국내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조국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 의전은
노완중 부산 의원장에게서 조민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걸 1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았죠.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국 변호인의 말입니다. 딸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장학금을 조국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연관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상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희령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상방울이 대납해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23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그리고 정건희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직함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죠. 이 안부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안부수 1심 판결문 요지가 이렇습니다. 안부수는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상방울 실소유주인 김승태, 박용철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승희 실장 그리고 박칠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때 김승태는 상방울 회장이었고 박용철은 부회장이었죠.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승혜가 이화영이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는데 이 김승태가 상방울이 돈을 대신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상방울이 50억 원을 내기로 했다. 그걸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의 소개로 김승태를 만난 안부수가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입에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승태가 이를 승낙에 기부한 것도 인정되는 사실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안부수가 2018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그때 김영철이 직함은 조선 아태이 위원장입니다. 이 김영철을 만나서 7만 달러를 건넨 사실과 그리고 2019년 1월 조선 아태위 부실장인 송명철을 만나서 약 14만 5천 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안부수가 외화를 전달한 조선 아태위의 주요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진선부 간부직을 겸직한다며 둘을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본 것입니다. 통일진선부 그리고 조선 아태위가 사실상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의 대상이었던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전달한 혐의, 즉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수원지검 형사 6부의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이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상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화영 등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방울이 자체적인 대북사업 비용이었을 뿐 경기도의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부수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이 과정을 모두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아닌지를 규명하는데 지금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이재명이 오케이 하지 않고는 그 돈을 북한에 지원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자, 이 결론입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노무현 충호제의 주제를
그대로 패러디하겠습니다. 더디지만 추악한 가면은 벗겨주고 있다. 더디지만 진보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더디지만 추악한 가면은 벗겨주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속보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2021년 송영길 큐브에서 돈봉투 88개가 뿌려진 걸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중에 국회의원들에게만 뿌려진 게 20개. 그건 다 알려졌죠. 알려진 대로 300만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자금마련과 전달에 개입한 강래구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바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300만 원짜리 봉투에 영혼과 양심을 판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역시 더디지만 가면을 벗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더디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